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주요한 전쟁 뭘까요? 미국, 이란이 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면 어떤 나라가 남죠? 우크라이나와 이란 두 나라가 남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한판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지금 한판 붙어서 서로가 이제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와 이란 간의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야,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보시죠. 지난 7월 25일 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란의 상선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상선을 공격했냐라고 하면 지금 지도 보시죠. 여기에 이란이 있어요. 여기 우크라이나 있고요. 여기 러시아 있어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이란 앞바다에 있는 이쪽 페르시아만에 있던 상선을 공격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동원해 가지고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요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카스피해에 있는 이란 화물선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날라서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와중에 이란인 선원이 한 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영토를 가로질러서 아니면 우회를 해서 이 카스피해에 있는 이란의 화물선을 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디서 날렸는지에 따라서는 뭐 다르긴 합니다만 제일 가까운 직선 거리로 대충 따져봐도 한 1000km 정도는 충분히 날아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아니 우크라이나는 이란을 왜 때려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설명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나라, 즉 러시아에 대한 보급망을 끊기 위한 활동 중에 일환이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와 이란이 서로에 대해서 미사일, 드론 이런 부품들을 이제 공급을 해오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 게 사실은 더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이란도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제공을 해줬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샤헤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카스피해라고 하는 안정적인 안전한 바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바다를 통해서 러시아 곡물을 비롯한 대량의 화물들을 이제 그동안 도입을 해왔습니다. 전쟁 이후에 카스피해를 지나가는 이제 이 해상 물동량이 대거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이 카스피해는 떨어져 있는 이 러시아와 이란 두 나라를 연결해주는 많은 배들이 운항하는 이제 그러한 곳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거는 아니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란 화물선을 어떻게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거를 때리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은 뭐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드론을 조종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곳곳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종을 해서 공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어려운 점은 뭘까요? 그 배가 진짜로 이란 화물선이고 그 화물선에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실려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즉 사전의 운항 정보와 화물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보력이 좋다라고 하지만 저 멀리 있는 이란과 관련돼 있는 것까지 챙길 만큼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면 누가 도와줬을 텐데 누가 도와줬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도와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정보를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가 타격을 하는 이러한 이제 합작품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카스피해를 통한 이제 이란의 대외 교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계를 많이 해왔어요. 뭐 다른 인접한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러시아와의 교역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어쨌건 러시아와 오가는 화물선에 일반적인 화물과 섞여가지고 군사 무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부품, 뭐 설계도, 기타 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좌우간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이스라엘은 이제 공군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 테헤란 주변, 뭐 호르무즈 해협 주변 이쪽이 아니고 저 머나먼
카스피해 연안의 이란 항구들을 집중적으로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쨌건 이 카스피해를 오가는 이란 화물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살펴왔고 이에 관한 공격을 우크라이나한테 토스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란이라는 나라의 물류망이 봉쇄된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에도 이스라엘에도 다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적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두 나라가 합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합작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식의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두 전선이 지금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자국 국민이 죽고 자국의 화물선이 공격받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도 말이라도 강경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덧붙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는 데 대해서 이란은 그동안 중립을 유지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야기는 안 집어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전 세계가 다 이란이 제공한 샤헤드가 러시아 손에 들어가서 러시아가 이것을 직접 또는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도 한 절반쯤은 전쟁에 이제 발을 걸쳐놓은 상태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무기를 제공해준 이란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다라는 점은 다 아는 거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란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손을 봐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이잖아.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직접 때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사거리만 보면 못할 건 없어요. 이제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이 사진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종류별로 사거리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표시된 지역은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0km짜리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필요 없고 그거보다 짧은 2,000km 정도짜리만 동원해도 얼마든지 주요한 지역들을 때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 중에서 2,000km 정도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사일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한 두 종류 정도는 충분히 우크라이나 지역들을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거 계속 내버려 두면 계속 기어오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쓴맛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이란의 미사일과 우크라이나의 이제 드론이 서로 대결을 벌이는 정말 전대미문의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더 보복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의외로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초반에는 정말 뭔가 한번 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말려서 일단 이란이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또 약간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란은 러시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어떤 식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는지 뭐 각종 배치와 관련돼 있는 아니면 여러 동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탄도미사일 부품이라든지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와 장비를 제공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데 비해서 러시아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란 내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불만이 꽤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쉬운 판단은 러시아의 역량이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 담당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또 건드리는 그러한 일들은 러시아가 극력 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뭐 내버려 둬도 이란이 충분히 미국을 이제 힘들게 하고 있는 건 뭐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내가 더 잘하라고 이란을 도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화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또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스피해라는 바다를 둘러싸고 지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두 개의 전선이 하나로 뭉치고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뭔가 한판 붙을 것 같은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카스피해라는 이 바다, 이게 바다야 호수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좌우간 주변 국가들이 이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다입니다. 이 카스피해는 이 전 세계에 있는 바다 중에서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입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땅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이제 카스피해죠. 이 카스피해는 이렇게 땅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해입니다. 내해이기 때문에 안보, 전략적으로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고 있는, 서방이 지배하고 있는 대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는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면 전 세계 어디든 바다를 통해서 접근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스피해는 천하의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 화면 한번 보시면 어떤 국가들이죠?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이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다른 서방 국가들이 뭐 개입하거나 뭐라고 감나라 판나라 이야기할 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서방으로부터 먼 내륙 항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카스피해를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물류 이제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지금 화면 왼쪽에 제가 커서로 가리키는 요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카스피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면에 보이시는 쪽이 이제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동네 이제 모습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카스피해가 완벽하게 갇힌 막힌 바다는 또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쪽이 이제 카스피해잖아요. 이쪽이 이제 아조프해입니다. 아조프해는 흑해 동쪽에 있는 이제 케르치 해협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바다입니다. 전혀 육지로 분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는 옛날 제정 러시아 시절 때부터 그리고 이제 구소련 시절 때 이 지역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볼가강과 돈강을 연결하는 볼가돈 운하라고 하는 운하가 요 아스트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아조프해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배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배들이 러시아의 아스트라함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운하를 타고 내륙을 거쳐가지고 아조프해. 그러면 아조프해는 결국 흑해랑 연결되죠. 흑해와 연결돼서 그러면 다시 지중해까지도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루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물동량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아서 뭐 많은 물건을 처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방의 간섭이나 서방의 눈초리를 피해서 자기들이 안전하게 물건을 나르고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배후에 좋은 운송망이 하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카스피해는 이제 러시아의 함대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참수리급 정도 되는 요거보다 좀 더 크죠. 그 정도 되는 이제 한 20척 정도의 배로 이제 있는 함대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이제 미사일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얼마 안 돼서 초창기에 이제 이 배들이 이제 탑재하고 있던 함대지 미사일로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당연히 이 카스피해를 분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여력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드론이 대폭적으로 확충이 되면서 이 지역까지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이 카스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그 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그러니까 남북 수송회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운송망의 또 거점이기도 합니다. INSTC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시작을 해서 카스피해를 거쳐서 이란 그리고 인도양 남아시아까지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대륙을 남북으로 횡단을 해서 바로 바다로 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루트가 지난 2022년 개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물론 철도와 선박을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한 번에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기업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이제 해주고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쪽으로 내려가야겠다. 유라시아 대륙 남쪽으로 내려가야겠다 했을 때 제일 안전하게, 그렇죠. 카스피해는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간섭할 여지가 없으니까 제일 안전한 루트로 이란을 통해서 바로 오만만으로 나가서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루트이기도 하고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아무리 봉쇄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을 통해서 저쪽 북쪽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무역을 할 수 있는 핵심 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수송회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이란이 주도해서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물류망에 대해서 타격을 주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기존의 지중해와 먼 지역을 돌아서 오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루트죠. 상페테르스부르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를테면 인도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티크해를 지나서 힘겹게 나와서 여기서 대서양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다시 지브랄타 해협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로 들어오고 수에즈 운하를 거쳐 가지고 인도로 가는 이 루트하고 비교해 보면 기차를 탔다가 배를 tas다가 또 기차에 싣고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이걸 다 합한다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운송 요금은 한 30%, 그 다음에 운송 시간은 40% 절감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루트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잘난 척하는 서방 국가들 빼놓고 뒷문으로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루트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 카스피해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카스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이 러시아가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공격 거점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이 지역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이제 드론을 통해서 카스피해는 이제 원래 유전이 많잖아요. 해상 유전이 많은데 이 러시아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700km 이상 이제 드론을 비행시켜가지고 여러 차례, 최소 4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한 끝에 이 카스피해 지역에 있는 20개 이상의 이제 러시아 유전, 가스전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이제 이러한 이제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이제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카스피해가 이제 공격 대상이 됐었고 이번에 이란 화물선까지 공격이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이 카스피해가 안전한 지역이 아니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크라이나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굳이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 상대하기도 바쁜데 뭐 이란이 미운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직접 때리면서까지 전선을 넓힐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단순히 이란이 미워서 이란을 때린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활동을 한다라는 분석을 해보는 게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지원을 계속 받아야 돼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지원이 이제 유럽 쪽이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어떻든 결정적인 지원 그리고 이왕이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때마침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란 뒤통수를 때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심이 분산되고 여기에 대해서 전선을 넓히고 병력과 장비를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미국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예상치 못했던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많은 동맹국, 뭐 UAE, 카타르, 사우디 피해를 입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문가들을 걸프 지역 국가에 파견해 주면서 방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꽤나 자기의 앞가림을 잘하고 있고 내가 굳이 이야기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필요한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는 그러한 나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백악관의 분위기가 매우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우리가 안 도와주면 그냥 쓰러질 나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이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유럽에 대해서 지원을 따내고 한정된 지원 역량을 통해서 러시아를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버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사람들이 입장이 많이 선회됐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백악관 분위기가 이제 반 러시아, 반 푸틴 쪽으로 또 돌아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반복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믿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계속적으로 코너에 몰아놓고 그다음에 이란도 때려주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나쁠 필요 없다.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당연히 전술적으로 이제 양국의 교역망을 끊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 이란으로부터 러시아로 들어오는 거 막는 것 자체도 물론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미국 입장은 어떠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두 개의 전선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더 큰 전쟁으로 번지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이 하나로 이 통합되는 이러한 것은 아직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있는 건 잘 알겠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돕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더 복잡한 이야기를 더 어렵게 이제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두 전쟁이 하나로 결합이 되면 정말 유라시아 대륙 저 안쪽에 중앙아시아까지 포괄하는 지역을 포괄하는 정말 거대한 전쟁,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기 힘들고 하기 싫은 그러한 전쟁으로 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 거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란 전쟁이 원체 지지부진하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를 이벤트로 덮을 수 있는 새로운 전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서도 서부 전선에서 계속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쪽에서 뭔가 활로를 열어서 사람들의 주목도 돌려놓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의 분위기도 좀 반전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갈리폴리 상륙작전 같은 경우에 처칠의 그 흑역사긴 합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저 밑에 새로운 전선을 열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대참사로 이제 끝난 거죠. 어쨌든 전쟁은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제2전선, 제3전선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만들었는데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란이 좀 타격을 입으면 좋겠고 사람들의 관심이 좀 돌려질 만한 그러한 이벤트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미국과 맞서고 있는 여러 국가들을 어렵게 한다고 하면 뭐 말릴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입장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점이죠. 만약에 진짜로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때린다라고 하면 이란은 3년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과 페르시아만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판 붙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에 있는 홍해 그리고 바브엘 만데브 같은 경우에는 후티를 통해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카스피해와 우크라이나와 한번 또 갈등을 빚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전선을 넓히는 것은 당연히 불필요한 이제 낭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냥 마냥 넘어가기는 참 어려운 면이 또 있어요. 왜? 일단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에 의해서 다시 또 봉봉세가 되는 상황이고 물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 북쪽까지 막힌다라고 생각하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숨이 턱턱 막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당한 만큼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보면 적극적 대응에는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두 전쟁이 하나로 합해진다라는 상상의 회로를 막 돌려보면 야 이게 정말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만 해도 세계에서 20%의 에너지, 원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카스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어떤 핵심 거점들을 중심으로 불바다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아찔한 거죠. 진짜로 제3차 세계대전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미국,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건 사실 핵무기만 안 쓴다 뿐이지 서로가 상대방을 간접으로 때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어느 한 국가가 참다 못해서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제일 앞선에서 이 문제를 짊어져야 되는 이란이나 우크라이나나 역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을 판을 더 키워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을 간간히 때리면서 이 카스피해를 통해서 마음대로 물건이 오가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히 유리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가 간헐적으로 이란을 타겟으로 한 공격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비례의 원칙에 맞춰서 적응을 한다, 공격을 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즉 내가 때린 만큼만 갚아준다. 상대방이 봤을 때도 때린 쪽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 날라오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서로가 그냥 티격태격하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에스컬레이션 되기 시작을 합니다. 공격했던 미사일이 너무나 중요한 지역을 타격을 한다든지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그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전쟁의 양상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전선을 열어서 여기서 뭔가 판을 뒤흔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또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미국도 우크라이나도.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제 이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따라서 카스피해를 둘러싼 전쟁 그리고 이란과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존재들의 티격거림이 새로운 불바다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어찌됐든 과거 같으면 자 카스피해에서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일 수도 있어라고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자, 오늘은 이란과 우크라이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카스피해라는 바다를 중심에 두고 이제 뭔가 갈등 관계가 높아지고 실제로 주먹이 오가는 그러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